돈 꽤나 있는 남자가 독신이라면 아내가 필요하리라는 건 누구나 안다. 마을 사람 모두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남자가 나타난다면 자기네 딸이 차지하길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네더필드 대저택에 마침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베넷 선생이 못 들었다고 대답하자 부인이 설명했다. 그렇게 됐대요. 롱 부인이 조금 전에 와서 몽땅 알려주고 갔답니다. 베넷 선생이 대답을 안 하자 부인이 조바심 내며 소리쳤다. 그 집에 누가 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가 본데 나는 듣는 것까지 반대하진 않는다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맙소사 여보, 당신도 알아야 해요. 롱 부인 말이 네더필드에 들어올 사람은 북부 출신 부자 청년이래요. 지난 월요일에 살인마차를 타고 와서 저택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쏙 든다며 그 자리에서 계약해가지고 미카엘 축일 이전에 이사할 예정이라는데 다음 주말에 하인 몇 명이 먼저 와서 준비한다네요. 이름이 뭐랍니까? 빅리. 기혼이랍니까? 미혼이랍니까? 맙소사 당연히 미혼이겠지요. 돈 많은 총각, 연수입이 4, 5천 파운드에 달하는 우리 딸한테 정말 잘 됐어요. 왜요? 우리 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친애하는 베넷 선생, 제발 좀 피곤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우리 딸 가운데 한 명을 그 남자랑 결혼시킬 거라는 생각을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 남자가 그걸 노리고 여기로 온답니까? 노인다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딸 가운데 하나랑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니 여기로 이사하는 즉시 당신이 찾아가 보세요. 그럴 이유가 뭐겠어. 당신이 데리고 가면 되지. 아니, 당신은 빠지고 딸들만 보내면 게 좋겠구려. 제일 예쁜 당신한테 빅리 선생이 홀딱 빠질 수도 있으니. 여보, 사탕 발림하지 마세요. 예전엔 당연히 예뻤어도 지금은 그런 척하기 싫어요. 말만 한 딸이 5이나 되는 여편네가 미모를 내세울 순 없잖아요. 하기야 이미 결혼한 여편네가 미모를 내세울 일은 없겠구려. 어쨌든 여보, 빅리 선생이 이사하면 당신이 꼭 가서 만나야 해요. 장담할 순 없겠군요. 하지만 우리 딸을 생각하세요. 우리 딸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루카스 경과 루카스 귀부인도 단단히 마음먹었다는데 목적이 뭐겠어요.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간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꼭 찾아가세요. 당신이 안 가는데 우리만 찾아가는 건 생각도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자들만 찾아간다면 빅리 선생도 좋아할 테니까. 나는 당신 편으로 글 몇 줄 적어보내 어느 딸을 고르든 기꺼이 허락한다 하고 둘째 딸 엘리자베스를 조금 칭찬하리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엘리자베스는 다른 애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어요. 얼굴은 제인 절반도 못 따라가고 유머는 리디아 절반도 못 따라가니까요. 다른 애도 특별히 추천할 구석은 없어요. 멍청하고 무식한 건 다른 집 여자애랑 똑같으니. 그나마 엘리자베스는 언니 동생보다 말귀가 좋은 편이라고. 여보, 우리 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나요? 나를 괴롭히는 게 재밌는 것 같네요. 당신은 내가 신경이 예민한 걸 조금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보. 나는 당신 신경이 예민한 걸 지극히 존중한다. 나한텐 오랜 친구잖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최소한 20년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 말이오. 당신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고통을 이겨내고 충분히 오래 살길 바란다오. 연수입 4,000파운드짜리 청년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 청년 20명이 나타난다 해도 당신이 안 찾아간다면 걱정하지 마시오, 여보. 20명만 된다면 모두 찾아갈 테니까. 베넷 선생은 지성, 날카로운 유머, 내성적인 성격, 변덕스러운 기질이 이상하게 뒤섞여 23년을 함께 산 부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사고방식이 단순했어. 이해력은 떨어지고 아는 건 거의 없고 성격은 불안하니 뭔가 잔뜩 불만스러울 때마다 신경감인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는 딸 5명을 결혼시키는 것. 낙이라곤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게 전부였다. 베넷 선생은 빅리를 누구보다 먼저 찾아갔다. 애초에 찾아갈 마음을 품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날 초저녁까지 부인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둘째 딸이 모자를 열심히 손질하는 걸 보고 베넷 선생이 갑자기 말하면서 조금씩 드러났다. 모자가 빅리 선생 마음에 들면 좋겠구나, 엘리자베스. 그러자 부인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우리는 빅리 선생이 무얼 좋아하는지 알 도리가 없답니다. 만날 일조차 없으니.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엄마, 롱 부인이 무도회에서 우리한테 소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롱 부인이 행여나 그러겠다. 자기도 조카딸이 둘이나 있는데 롱 부인이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잘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내 생각도 똑같다오. 당신이 그 부인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한다니 다행이구려. 베넷 선생 말에 베넷 부인은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해 속만 부글부글 끓이다 딸에게 화풀이했다. 제발 부탁이니 기침 좀 하지 말렴, 캐서린. 엄마 신경이 날카로운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너 때문에 신경이 갈갈이 찢어진다고. 신중하게 기침하렴, 캐서린. 때를 잘 맞춰서. 아버지가 말하자 캐서린이 투덜댔다. 재미삼아 기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무도회는 언제냐, 엘리자베스? 보름 뒤요. 엘리자베스가 말하자 엄마가 소리쳤다. 그거 보라고. 롱 부인은 그 전날에야 돌아오는데 빅리 선생을 너희한테 무슨 수로 소개하겠니? 자기도 그 사람은 모를 텐데. 그렇다면 여보, 당신이 훨씬 유리하니 빅리 선생을 당신이 롱 부인한테 소개하면 되겠구려. 당치도 않아요, 여보. 나 역시 그 사람을 모른다고요. 사람 속을 박박 긁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용의주도 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려. 맞아요. 보름이란 기간은 정말 짧아요. 그 정도로는 상대를 충분히 알 수 없으니 말이오.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설 거요. 조카 딸도 기회를 누려야 하니까 롱 부인이 고마워할 텐데 당신이 안 하겠다면 내가 나서야겠구려. 모든 딸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는 말만 되풀이하자 베넷 선생이 물었다. 그렇게 강렬하게 반발하는 의도는 뭔가요? 사람을 만나고 소개하는 형식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말도 안 된다는 뜻이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할 수 없구려. 리그는 어떠니, 메리? 너는 젊은 아가씨치고 생각이 깊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글귀도 적어놓잖아. 메리는 뭔가 그럴싸하게 대답하고 싶어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자 베넷 선생이 다시 말했다. 메리가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빅리 선생 얘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 얘긴 지겨워요. 부인이 소리치자 남편이 말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려. 진작 말하지 그랬어. 오늘 아침에만 알았더라도 빅리 선생을 찾아가진 않았을 테니 말이오. 안타깝지만 찾아간 건 찾아간 거니 서로 아는 사이란 걸 이제 되돌릴 수 없잖소. 베넷 선생이 기대한 대로 집안 여잔 모두 깜짝 놀라고
베넷 부인은 특히 놀라지만 기뻐하는 소동이 한 차례 지나자 베넷 부인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선언했다. 당신은 참 자상한 면이 있어요, 여보. 결국엔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겠어요. 정말 기뻐요. 하지만 아침에 벌써 다녀오시곤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비로소 말하다니 정말 짓궂네요. 개설인 이제 마음껏 기침하렴. 베넷 선생이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부인이 수선 떠는 모습에 완전히 지친 거다. 하지만 문이 닫힐 때조차 부인은 이렇게 떠들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셔. 너희든 나든 너희 아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유쾌하진 않단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가 뭘 못하겠니? 리디야, 너는 막내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빅리 선생이 다음 무도회 때 너랑 춤추겠구나. 리디아도 씩씩하게 대답했다. 두렵지 않아요. 제일 어리지만 키는 제일 크니까요. 그러면서 베넷 집안 여자들은 가장이 찾아간 담례로 빅리 선생이 얼마나 빨리 방문할지, 식사 모임엔 언제 초대하는 게 좋을지 등 이야기꽃을 신나게 피웠다. 하지만 베넷 부인이 5딸에게 지원받으며 아무리 물어대도 남편에게서 빅리 선생에 대해 설명을 만족스럽게 끌어낼 순 없었다. 노골적으로 묻기도 하고 교모하게 추측하거나 애매하게 추측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공략해도 베넷 선생은 가볍게 빠져나가니 결국엔 이웃 사는 루카스 귀부인이 들었다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대단히 바람직했다. 루카스 경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다. 젊고 잘생기고 다정하며 무엇보다 대단한 건 다음 무도회 때 친구를 잔뜩 데려온다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춤을 즐기는 건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지름길이니 빅리 선생을 사로잡겠다는 희망에 하나같이 부풀어 올 수밖에 없었다.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우리 딸 한 명이 네더필드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딸 역시 비슷하게 결혼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며칠 뒤에는 빅리 선생이 인사차 베넷 선생을 답방해 서재에 10분 정도 머물렀다. 예쁘다고 소문난 그 집 아가씨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아무도 못 보고 그 아버지만 본 게 전부였다. 하지만 5 아가씨는 운이 따랐다. 빅리가 파란 코트 차림으로 까만 말에 올라탄 모습을 2층 창가에서 내려다보았으니 말이다. 그러고서 식사 초대장을 곧바로 보내 베넷 부인은 다양한 요리로 살림 솜씨를 뽐내려 잔뜩 계획하다 답장을 받고서 모든 걸 미룰 수밖에 없었다. 빅리 선생이 바로 다음날 런던으로 떠날 계획이라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할 수 없단 이야기였다. 베넷 부인은 대단히 실망했다. 하트퍼디셔에 오자마자 런던에 갈 일이 무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빅리 선생이 이리저리 떠도는 걸 좋아할 뿐 네더필드에 정착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마저 일었다. 하지만 루카스 귀부인에게서 빅리가 런던에 가는 건 무도회에 친구를 잔뜩 데려오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두려움을 달랠 수 있었다. 빅리가 숙녀 12명과 신사 7명을 무도회로 데려온다는 소문도 곧바로 돌았다. 베넷 집안 여자는 숙녀가 많다는 소리에 실망했으나 무도회를 하루 앞두고 런던에서 데려온 숙녀는 12명이 아니라 6명에 불과한데 5명은 친누이이며 1명은 사촌누이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무도회에 들어온 일행은 빅리 자신, 친누이 2명, 매형, 다른 젊은이 1명으로 5에 불과했다. 빅리는 잘생긴 데다가 신사다웠다. 표정은 상쾌하고
행동 거지는 꾸밈이 없어서 편안했다. 두 누이도 얌전하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매형이라는 허스트 선생은 평범한 신사처럼 보이나 친구라는 다르시 선생은 날씬하고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과 품위 있는 태도가 돋보이는 데다 연소득 1만 파운드라는 소문이 불과 5분 사이에 쫙 퍼지면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들은 다르시 풍채가 정말 훌륭하다 선언하고 여자들은 다르시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온갖 찬사가 몰리다 무도회 중간쯤부터 인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혐오증만 들이쳤다. 너무 오만하고 잘난 척하며 모든 점에서 까다롭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비셔에서 커다란 영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오만하고 불쾌하게 들릴 뿐 빅리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평판만 자자했다. 빅리는 무도의 주요 인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한 데다 쾌활하고 솔직하며 음악이 나올 때마다 춤추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아쉬워하더니 자신이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는 약속마저 했다. 상냥한 성품이 그 자체로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었다. 친구라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였다. 다르시는 한 번은 빅리 누나하고 또 한 번은 빅리 여동생하고 딱 2번 춤추었을 뿐 다른 숙녀에 소개받는 건 모조리 거부한 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다 자기 일행하고 이야기를 가끔 주고받는 게 전부니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불쾌하며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 의견이 똑같았다. 하지만 제일 혼한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다. 태도가 오만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 딸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치밀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신사가 부족해서 2번이나 춤을 못 추고 앉아 기다리다 마침 가까운 곳에서 다르시가 빅리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다. 빅리가 춤추다 말고 친구를 끌어들이려고 잠시 나와서 말한 거다. 다르시, 이리 와. 자네도 춤추라고. 혼자 멍청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군. 자네는 춤추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아. 그러고 싶지 않네. 모르는 여자랑 춤추는 걸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네도 잘 알자는가. 이런 무도회에서 모르는 여자랑 춤추는 건 정말 섬뜩해. 자네 누이는 둘 다 파트너가 있고 나는 다른 여자하고 춤추는 게 끔찍하게 싫어. 제발 부탁이니 까탈스럽게 굴지 말게. 나는 오늘 밤처럼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많이 만난 적이 없다네. 자네 눈에도 보기 드물게 예쁜 아가씨가 여럿 있자는가. 여기에서 예쁜 아가씨는 자네랑 춤추는 아가씨 한 명밖에 없어. 다르시가 말하면서 베넷 집안 큰딸을 쳐다보니 빅리가 대답했다. 맞아. 지금까지 만난 어떤 아가씨보다 아름다워. 하지만 바로 자네 뒤에 그 여동생이 있다네. 얼굴이 아름다운 만큼 성격도 상냥할 게 분명해. 내가 파트너에게 소개를 부탁하겠네. 누굴 말하는 건데? 다르시가 묻더니 고개를 돌려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재빨리 시선을 거두며 차갑게 대답했다. 봐줄만 해도 마음이 끌릴 정도는 아니군. 당장으로선 다른 남자가 외면한 여자 마음이나 풀어줄 기분도 아니고 자네나 파트너한테 돌아가서 예쁜 미소를 마음껏 즐기게나. 나한테 이러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빅리는 충고대로 하고 다르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풀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엄청 신나게 이야기했다. 발랄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면 무엇든 좋아했기 때문이다. 베넷 집안 여자는 대체로 즐겁게 지냈다. 베넷 부인이 보기에 네더필드 대저택 일행은 큰딸 제인을 좋아했다. 빅리는 춤을 2번이나 추고 함께 온 누이도 모두 깍듯이 했다. 제인 역시 어머니만큼이나 좋아했다. 훨씬 차분한 게 다를 뿐이다.
엘리자베스 역시 큰 언니가 좋아하는 걸 느꼈다. 메리는 빅리 여동생에게 근방에 가장 교양 있는 아가씨라고 칭찬을 듣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계속 생기는 행운을 누리니 이들에게 무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였다. 이윽고 베넷 집안 여자들이 롱번으로 돌아오니 베넷 선생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다. 책만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모두 오랫동안 기대하던 무도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던 터였다. 베넷 선생이 바란 건 부인이 낯선 젊은이에게 잔뜩 실망하는 건데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아, 친애하는 베넷 선생, 정말 멋진 저녁의 완벽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함께 가면 좋았을 텐데요. 제인이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다들 예쁘다고 칭찬한 데다가 빅리 선생은 흠뻑 반해서 춤을 2번이나 추었다고요. 빅리 선생이 제인이랑 2번이나 춤췄다는 사실을, 춤을 2번이나 신청한 아가씨는 제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한테 신청했어요. 둘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분하더군요. 하지만 빅리 선생은 루카스 양한테 조금도 안 빠져들었어요. 하기야 그런 애한테 누가 빠져들겠어요. 그러더니 제인이 춤추러 가는 모습에 홀딱 반한 것 같아요. 저 아가씨가 누구냐 묻고 소개받더니 제인한테 2번째 춤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더니 킹양하고 3번째, 마리아 루카스랑 4번째, 그런 다음에 제인하고 다시 5번째, 엘리자베스하고 6번째, 그리고 블랑제는... 베넷 선생이 못 참고 끼어들었다. 빅리 선생이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겼다면 춤을 절반도 안 췄을 것이오. 제발 부탁이니 그 사람이 춤춘 얘기는 그만하시오. 아, 첫 곡에서 발목을 삐었어야 하는 건데. 아, 여보, 정말이지 빅리 선생님 마음에 꼭 들어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누이는 둘 다 매력이 가득한 숙녀고요. 그렇게 우아한 드레스는 난생 처음 봐요.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는... 부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또 막혔다. 베넷 선생이 화려한 드레스 얘기를 거부한 거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화제를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다르시 선생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례했다며 잔뜩 혐오하는 어투로 심하게 과장해서 말했다. 분명한 건 그 사람 눈에 안 들었다 해서 엘리자베스가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불쾌하고 역겨워 기분을 맞춰줄 가치가 조금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어찌나 오만하고 잘난 척하던지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고요. 제 멋에 취해서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는 꼴이란... 같이 춤추고 싶을 만큼 잘난 얼굴도 아닌데 당신이 잘하는 말투로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야 했어요. 정말이지 꼴조차 보기 싫었거든요.